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등을 만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너무 괴롭죠. 자,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는 왜 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혹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런 갈등의 대화 방식은 일방적인 대화 방식이지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라는 건 쌍방, 양쪽 소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과 무엇을 하려고 대화를 하는 걸까요?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고, 한마디로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해를 받기 위해서도 대화를 하고요.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도 대화를 합니다. 이해를 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걸 알겠는데 이해를 내가 해주는 것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머리도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면 어쨌든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해가 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그건 둘째 문제고요. 우선 저 사람이 하는 말 혹은 행동이 이해가 되면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해 주어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받는 것만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주는 것도 내 마음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의 가벼움을 위해서예요. 자,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도와주는 기술이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항상 듣던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게 바로 상상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노력, 바로 상상해보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돼요. 상담실에서 저 같은 상담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아이들이 잠이 안 올 때, 그리고 또 어른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서 심리치료사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의사를 찾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잘 수 있게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나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잠이 안 오는 순간들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제가 말을 듣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수면제를 받을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또 내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심리치료사들은 이럴 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물과 함께 같이 협력적인 과정, 협력적인 활동을 합니다. 바로 잠이 안 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잠을 못 오게 하는 건지, 잠이 안 오게 되는 그 과정을 같이 찾아보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게 된 과정, 잠이 안 옴으로써 생기는 일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잠이 왜 안 오는지를 이해해야 잠이 안 오는 상황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치료사들은 언제나 질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나의 몸과 나의 머리와 나의 감정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라고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찰을 하고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서 그 상황들을 거꾸로 올라가 보아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철저히 마음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관찰자의 모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저는 수면제를 처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친구들을 없애달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엄마 아빠랑의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를 없애달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스트레스로 힘든 아이들도 저에게 제발 이 시험의 시스템을 없애달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죠. 그리고 저는 그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런 불편함이 시작되었는가, 무엇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강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아닌 다른 상황에선 괜찮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문제들에 이렇게 강하게 정서적인 불편함과 저항감이 생기는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때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저는 이렇게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까? 무엇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슨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이렇게 알아보는 관찰자 모드로 질문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치료사인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약물과 함께 어떤 과정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 내 안에 조절력을 키우는 과정, 그 어떻게 관한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탐색하고 그리고 함께 실험해보고 그 결과까지 다시 또 관찰해보는 과정.
철저히 연구자 모드로서, 연구하는 파트너의 모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가는 게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은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느낌,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의 리액션,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된 과정, 그 행동을 취하고 나서의 감정의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고 정말 별의별 대화들을 다 나눕니다. 심리치료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모드가 강하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바로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 양육습관의 6주차 과정,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할 때, 정서가 불편한 과정으로 뒤집어졌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공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감은 한마디로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동의하느냐, 내가 그 아이의 말에 동의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이게 옳지 않지만, 혹은 이게 옳은 과정이지만 나의 감정은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 모든 단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은 이해가 되는 순간 천천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감정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교의 시험 시스템을 없앨 수도 없고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가고 있는 학교를 바꿀 수도 없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 아빠의 성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내 맘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들로 인한 나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은 그냥 놔둬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은 점점 더 심각하고 오래되어서 만성적인 상태가 되고 나면 독성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공격할 건데, 우리의 불편한 정서 그대로 놔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변의 환경에 대해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심리치료잖아요. 심리치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일, 과거에 있는 일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까지도 치료를 하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걸까요? 옛날의 그 사건, 환경, 이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 느끼는 나의 감정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감정을 부드럽고 가볍게 해주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가볍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악몽도 줄어들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내 몸의 감각도 변하게 되면서 점점 더 치료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심리치료예요. 심리치료. 정서가 힘든 것은 정서로 해결하는 겁니다. 물은 물에 녹고 기름은 기름에 녹는다. 제가 이 표현으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정서가 불안정한 건 정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달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공감은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함께 느낄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요, 이성적인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정서는 정서에 녹고 이성은 이성에 녹아요. 지금은 정서가 불안정한 때이기 때문에 정서로만 다가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려면 저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인지체계, 저 사람의 말이 논리적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느끼는 것이 그른가 옳은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으로 전혀 다른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공감은 정서가 불안정할 때 우리가 써야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력,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힘,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상대방의 정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친절을 지금 베푸는 중이에요.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 상상력,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친절한 순간입니다. 나는 그 입장이 아니니까 상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상상력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쓰겠다. 이것이 바로 친절의 순간입니다. 친절의 형태를 얘기하면 언제나 봉사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럴 때 봉사활동을 했는데 정말 편해졌고 행복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봉사를 하면 내 기분이 좋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봉사활동은 친절의 형태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내가 참 근사하고 괜찮은 기분이 들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이 들고 성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한 가지,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니까 기분이 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순간도 감정이지요. 지금 나는 그런 친절을 베풀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또 그 친절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친절을 베푸는데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고 지루하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양육습관 과정 워크숍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절해야 되냐면 정서를 먼저 조절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친절을 베푸는 행동을 조절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사람에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서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는 나의 정서를 조절해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
아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이 사람의 정서를 이해해주고 싶지 않을까? 왜 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 사람의 정서를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 이 마음에 궁금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지금 우선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나면 저 사람에게 베풀고 싶지 않았던 나의 마음,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았던 나의 마음, 그 정서도 가볍고 부드럽게 녹겠죠. 그렇게 녹이고 나서야 내가 상대방에게 또 공감이라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바로 자기 공감 능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나의 신체적인 에너지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안전에 관한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한계선, 바운더리니까요. 그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의 정서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미운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왠지 모르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에는 나의 감정을 먼저 관찰하면서 나의 감정에 공감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나 자신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어서 나의 정서를 녹여놓아야 지금 아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아이를 위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싶지 않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에는 나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빨리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순간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지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신을 돕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돕는 걸 우리는 책임진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언제나 돕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삶은 너무 슬픈 삶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자신을 먼저 돕는 것, 그것으로 연습을 하시고 나면 타인을 돕는 것도 더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감정을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정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의 정서를 가장 먼저 부드럽게 만들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공감 능력,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마인드풀니스가 정말 잘합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언제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 몸의 감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나면 이해의 순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이해한 바를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수용의 과정까지를 연습하는 것을 정말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인드풀니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자신과의 감정에 좋은 관계를 맺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몸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그 모든 연습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은 한마디로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올라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수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아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탄탄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인드풀니스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자,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공감 능력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은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내 앞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자주 만나는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그 모든 과정이 이해의 순간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이 편안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하시고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삶이 천천히 부드럽게, 그래서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달팽이니까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처럼. 안녕히